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임대가를 매년 5%밖에 올리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이제 5%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이 될 것이다. 5년 동안 올려보십시오. 뭐 5, 25, 25%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억제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주택이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5%밖에 몰리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소유자들은 굉장히 이게 뭐야, 이거 시세대를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년 5%를 올리면요 5년이면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거죠.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곡이 되는 게 뭐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40만 원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에 세팅을 잘못해서 5%를 한 5년 동안 4년 동안 올려봐야 45만 원, 5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세팅을 처음에 잘해서 처음에 50만 원을 받다 보니까 60만 원, 65만 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또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택임대 사업자 아닌 사람한테 팔면 벌금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인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산 사람들은 월세 베이스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층이 좋고 위치가 좋고 뭐 이런 것들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입자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형성이 되는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싸고 비싼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싼 거를 선택할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또 이제 반론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비싼 거를 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갑자기 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려야 될 상황에서 임대인들은 이걸 또 5%씩 어떻게 올려야 되나를 걱정하면서 잘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형편이다라는 것들을 봐서는 이런 정부의 규제가 또 정부의 개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어떤 것이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뭐 그렇게 막 조급증을 내면서 안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1인당 뭐 2개, 3개밖에 사지 못할 때는요, 뭐, 아들 데리고 가고, 뭐 집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약국 앞에서 줄 서서, 그거 하나 사려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간신히 뭐, 이제, 3장씩 9장을 샀단 말이에요. 3숙구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는, 이제는 한 사람 앞에 10장을 준대요. 10장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장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0장을 살 수가 있다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30장을 살 수 있네 하고 30장을 산 게 아니라 30장을 살 수 있네. 그러면 그냥 제 거로 해서 10장만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때는 이거를 막 어거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10장만 사요. 예. 그리고 5장만 삽니다. 내일 또 사면 되니까 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3장만 사 그러니까는 3장만 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거 30장 못 사나? 이거 50장 사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막상 30장 50장을 살 수 있으니까는 5장만 주세요 10장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기조가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러한 기조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기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왜 전세 가격이 왜 올랐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갭 투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투자보다는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가 정말 성행을 하고요. 이것이 돈도 안 들고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정부에서 점점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갭 투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가 점점 없어지죠.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급하게 어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는 이것을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구마구 올라간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고의 부동산 전세 가격 상승한 주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올랐겠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해서 전세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월세를 살아라. 전 세계적으로 전세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기조로 갔었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하는 현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투기에 의한, 투자에 의한 부동산 가격,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냥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부동산 투자, 즉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가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인데, 전세에 익숙한 어떤 이 국민들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실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70% 이상, 70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70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곳은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은 내 돈 10%면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사도 되겠네라고 그거를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을 했고요. 그런 폭등을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이어받아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 정부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과 대립되는 어떤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마저도 이 정부가 국민들과 대립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립되는 정책은 박정희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대립되는 정책을 써왔던 거고요. 이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립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 전문가이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저도 부동산을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부동산 학사와 석사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꽤 유명하신 교수님들과도 교수님이 한테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의 어떤 장단점이라고 하면은요, 시장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책 위반해서 시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을 위반했을 때에 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시장과 대립되는 정책, 국민과 대립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장의 전문가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공인중개사들인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종사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아주 주범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과 친화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성립함으로써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완화된,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 아니라 또 이 규제 정책이 아니라 친화적인, 이 국민과 시장과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해야지만이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요, 투기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게 투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뭔가 앞으로 전망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개미들이 떠받치면서 지금 주식시장을 견뎌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과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어떤 적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동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자로서 혹은 정부에서 땅을 매각하고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떤 이것을 사들이는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정부는 지금까지 이 박정희 정권부터 60년대부터 이 2020년대까지 한 40년간을 국민들을 참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척하고 너는 투기꾼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시장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그냥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요. 마스크가 지금 약국에서는 남아 돕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런 왜곡되는 현상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가격이 하락하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 30%가 상승을 해도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30%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지만은 5% 이상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부동산 가격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안정화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전까지 회기를 해야지 안정한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회기를 해야지 안정한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안정화가 됩니까? 대한민국은 망하죠. 예,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부 정치인들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똑같은 이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대책이 정말 먹히려고 하면요, 친시장적인 이러한 정책 기조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전까지는요, 저는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내놔도 시장과 대립하는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